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리산 대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내 친구의 가족이 있었다. 나랑 무지 친했던 친구가 있어.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고 항상 재밌는 얘기하고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던 그런 친구였어. 뭐 8살짜리들이야 다들 순수하고 착하고 재밌는 아이들이지만 말이야. 여하튼 그런 친구였는데 98년 8월 여름방학 지리산으로 캠핑을 갔대. 그리고 98년 지리산 대참사, 홍수로 인해 다 쓸려가서 내 친구네 가족 중 걔네 아버지만 유일하게 생존했대. 어머니, 동생만 시체를 찾고 나머지는 전부 실종됐지. 당신의 8살의 정신으로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 그냥 그러려니 넘겼다고 보면 되려나.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단지 그때 의식은 이 친구랑 더 못 놀겠네 아쉽다 이 정도였을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 내가 당시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자주 봐서 귀신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고 귀신을 정말 무서워했어. 여하튼 하루는 당시 우리 집이 공부방, 안방, 잠자는 방, 거실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밤 10시쯤엔 난 TV 보다가 졸려서 침실로 들어갔지. 근데 엄마가 공부방 불이 켜져 있다고 공부방 불을 끄고 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방 불을 끄러 갔어. 그래봐야 몇 미터지만 공부방부터 침실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어. 여하튼 가는데 불 다 꺼지고 공부방에서만 불 켜져 있어서 불빛이 나오는데 그 불빛에 비친 먼지들 있지. 날아다니는 먼지들 말이야. 깜깜한 가운데 공부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보이는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보이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불 끄러 갔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먼지들이 한 곳으로 뭉치더니 지리산 갔다가 죽었다고 한 내 친구랑 아주 흡사한 형상을 만들더니 내 옆으로 슉 하고 지나가는 거야. 난 정말 미칠 듯이 놀라서 순간 3초 동안 웃었는데 그 내 친구 형상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내 옆으로 슉 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다시 먼지로 바뀌더라고. 내가 당시 토요 미스터리 극장 때문에 환영을 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난 정말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불 끄자마자 바로 안방으로 가서 엄마한테 안겨서 잤어. 두 번째 이야기. 형은 어디에 있니? 한여름이었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목소리와 어머니인 듯한 모자지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윗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있던 때였거든요. 암튼 저 모자지간도 더워서 베란다로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 중인가 보다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며칠 동안 무더위가 계속되고 그때마다 베란다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 윗집에 그 모자지간도 나와 있더라고요. 꽤 늦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가만히 모자지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영철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오늘은 계속 엄마 기다렸어. 아이고 착해라.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나 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베란다로 나가면 대화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상한 건 엄마와 아들의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일정한 거였고 감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냉랭한 대화였어요. 한 번은 새벽에 윗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봐서는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참으로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렸다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가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이사 온 지 며칠 후에 인사도 할 겸 이웃집 사람들한테 떡을 돌리게 되었어요. 우리 집이 13층이었고 아랫집 윗집 뭐 이 정도만 돌리려고 떡을 준비해서 한 집 한 집 갖다 주면서 인사하고 다니다가 결국 윗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참에 아이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잘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윗집 앞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인기척도 느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랫집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갖고 왔거든요. 좀 드세요. 하고요. 4분쯤 지났나? 아이의 엄마인 듯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진동을 하고 비릿한 피비린내도 나고 엄마라는 사람은 한 번도 씻지 않은 듯했고 떡을 받으려고 내민 손에는 손톱이 죄다 뜯겨 있었고 눈엔 초점 하나 없나고요. 그래도 반가운지 고맙다고 웃어줬어요. 난 나름대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두 칸 건너 사시는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였어요. 빨리 이리로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듯이 하는 거였어요. 거기 있지 말라고 이리로 오라고요. 전 어리둥절했죠.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간 딱 생각난 게 이거 뭐가 잘못된 거구나. 아이도 안 보이고 그 엄마는 계속 웃고 있고 정말 다리가 꼼짝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서 그 아주머니네 집으로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윗집에 사는 엄마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로 형 가지마. 엄마랑 나랑 같이 놀아. 우리 영철이 조용히 안 해. 엄마 죄송해요. 형 가지마. 이런 말들을 엄마 혼자 내뱉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도록 무섭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아줌마네 집으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까 그 집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나를 그 집 안으로 떠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가끔씩 베란다로 나가면 윗집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영철아 형도 데려와 형도 데려와.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 어떤 가족 4명이 모지방의 여관에 숙박했다. 깊은 밤 여관의 화장실에서 여자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온몸이 흉기에 무수히 찔리고 얼굴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체에는 혀가 없었다. 화장실에는 격자가 붙은 폭 30, 높이 10 정도의 창문과 작은 통풍구가 있었는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므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경찰은 그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근처의 불량배 등을 조사했지만 현장이 밀실이란 점 때문에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어느 날 여관을 경영하는 부부가 아들과 함께 경찰에 출두했다. 주변에 눈도 있고 해서 좀처럼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말하겠습니다. 아들은 도철이 취미인데 저희가 주의를 주었건만 사건 당일 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천장 뒤에서 손님방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유리창이 열리고 유리 파편을 쥔 작은 안이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 있으니까 아들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정신 착란을 일으켰고 정신 이상을 초래할 뭔가가 테이프에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수사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 테이프는 배뇨하는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일본식 변기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서려는 순간 작은 창문으로부터 유리 파편 같은 것을 쥔 15에서 20cm 정도의 노파가 소리도 없이 뛰어들어왔다. 여성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머지않아 목이 베어지고 다음은 얼굴이 그리고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 여성의 숨이 끊어지자 작은 노파는 서체에서 혀와 두피의 일부를 도려내고 갑자기 천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다음은 너야. 그리고는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테이프를 본 후 수성원 중에는 구토를 하는 사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건은 미해결로 마무리 지어졌고 지금도 경시청엔 그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수련의 괴담. 이 이야기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서 겪은 실화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한 번쯤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별로 좋지는 않았다. 경주를 가서 딱히 보는 것이 유적이나 건축물이지만 그다지 흥미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번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와본 학생도 많았기에 더욱 아쉬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수련회는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나에게 남아있다.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묵는 장소였다.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외형상 좋은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다. 관계자가 설명하길 전통 가옥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내부 구조는 다른 건물과 별다를 게 없었다. 여하튼 우리는 수련회의 즐거운 분위기에 푹 빠져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낮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간 우리는
여느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잡담이나 카드놀이를 하고 여러 명을 같은 방에 불러들었다. 1시쯤 되어 슬슬 나른해지는 분위기가 되자 TV를 켰는데 채널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형사라는 공포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왠지 방의 분위기와 너무 맞아떨어지는지라 우리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 영화를 계속 보았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상황이 절정에 이르러 인형이 온화한 표정에서 갑자기 극도로 무섭게 변하는데 그 순간 TV가 터질 듯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지금껏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표현하자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못할 목소리인데 찢어지는 비명소리인 것은 확실했다. 우리는 정말 놀란 나머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있었다. 에이, 설마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현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건 확실히 영화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찢어지는 비명, 갑자기 꺼진 TV, 음산한 분위기. 그나마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지. 아마 혼자 있었더라면 필시 방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방송. 복도에서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의사항 어기면 TV선 끊는다고.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자도록 합시다. 안도했다. 교관들이 끈 거구나. 아직 소리에 대한 해명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오싹한 기분이 풀렸는지 한마디씩 얘기를 꺼냈다. 마침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나오는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상실한 어떤 놈이 시작한 이야기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입담을 펼쳤다. 그 중에서 친했던 친구가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직접 겪은 일에 관해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이거 우리 아빠가 직접 들은 건데 아빠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래. 자주 집에 오시는 아저씨거든. 아버지하고 이분이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원래는 저녁 때까지 일하셔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데 아저씨가 승진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했대. 돈도 좀 들어오고 늦게까지 하려니 대중교통이 없어서 되게 값싼 차를 사셨대. 아저씨는 차를 되게 좋아하셨고 그 후로 차를 애용하셨대. 아무튼 하루는 퇴근을 하시는데 그분이 동작대교쯤 도착했을 때 어떤 차가 뒤에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좀 상황을 보니까 그 차가 한 30분가량을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왠지 겁이 나니까 곧장 집으로 가지는 않고 2시간 정도 삥 돌아서 집에 갔대.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차가 사라졌다는 거야. 아저씨는 차가 따라오니까 오싹해서 가족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집 단속을 철저히 하고 했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갔는데 어제 따라오던 그 차가 주차장에서 바로 앞에 들어가는 거야. 아저씨는 너무 놀라서 차를 따라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차에서 내리는 게 갓 알게 된 직장 동료였대. 아저씨는 당연히 찾아가서 어제 왜 따라왔냐고 캐물었지. 그런데 이 동료가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아저씨 차를 힐끗힐끗 보면서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나 소름 끼쳐. 아무튼 뭐라 하더냐면 어제 퇴근을 하면서 우연히 아저씨 차를 봤는데 아저씨 차 조수석에서 한쪽 팔이 없는 어떤 여자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쫓아간 거고 아저씨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자기 차를 보고 있었대. 그리고 동료가 덧붙이는 말이 차 안에서 이제는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대. 무섭지 않냐? 이 얘기 들을 때 나 진짜 쫄았는데 아저씨는 바로 차 다시 팔고 그 후로는 차 혼자 절대로 안 탄대. 사건은 이야기가 막 끝나고 일어났다. 무언가 이불 속에 있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화들짝 놀란 난 온갖 녹지거리가 나오고 한기가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반경 50cm 이내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놀랐었다. 아는가? 갑자기 놀라면 몸이 튕기는 것을. 정말 놀라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을.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누가 장난친 것이 아니냐고. 몇 번이고 애들한테 물어보았다. 그런데 아이들은 누구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사실 나도 아이들이 그런 거리에서는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장난쳤다고 믿고 싶었다. 너무 생동감 있는 접촉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찍소리 하지 않고 잠에 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던 것이 우리 방에 있던 아이들 뿐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나는 더욱 무서워졌다. 그 후로 그 수련회에서 있던 일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그 후로 나는 아이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혹시 아는가?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귀신들이 놀러 올지. 어쩌면 이런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옆에 있는 혼을 느낄 수 있을지도. 5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제 친구는 좀 특별한 놈입니다. 잠자다가 기분 나쁜 꿈을 꾸다 일어났는데 창문 철조망으로 된 곳을 찍고 있던 도둑을 발견해 잡은 적도 있고,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자기 이가 다 빠지는 꿈을 꿔서 부모님을 재빨리 호출해 집으로 빨리 오려고 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일찍 집에 들어와 다 모여 친구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대구 지하철 대참사 속보가 나오더랍니다. 또 한 번은 그놈이 예전에 너 오늘 집 가다 남자 3명 만나면 조심하라고 장난을 치는데 집 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걔가 중3 때 일입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믿기지가 않네요. 같이 있으면서 후유증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날 꿈을 꿨다더군요. 꿈에서 매번 가는 하굣길이 눈에 들어오더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당연하단 듯이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 하굣길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하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아줌마의 아들이 혼자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봐왔던 얘인지라 자기를 잘 따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미용실을 보고 등교를 하다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흔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이 생생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대요. 어제랑 같이 자기는 또 등교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미용실 앞에서 5톤 정도 되는 트럭이 오고 있었대요. 또 그 다음날 또 어제와 같은 꿈을 꾸는데 이번엔 트럭이 자기 쪽으로 오더랍니다. 그거에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아직 새벽이었던 터라 다시 잠에 들었는데 꿈이 이어지더라더군요. 다행히 그 트럭은 자기를 피해가고 그 미용실에 아이를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꿈을 꾸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전에 있던 꿈을 그날 저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슨 꿈이 그러냐고 그냥 비웃는 듯이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 놈은 가던 하굣길로 가고 있었다네요. 근데 왠지 데자뷰 아시죠? 그걸 느끼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저 멀리서 5톤짜리 트럭이 자기 쪽으로 오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놈은 자기가 꾼 꿈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었대요. 그런데 앞에 웬 어린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자길 보면서 그랬답니다. 형, 안녕. 미용실 아줌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딱 저 아이를 구해야 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순간 트럭은 아이를 치고 치고가 아니고 깔고 갔더래요. 그 상황을 제일 먼저 본 건 제 친구 놈이었죠. 그 처참한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함몰돼 있고 허영얼건한 것이 흐르는데 미용실에 아줌마가 나오더니 아이를 미용실에서 쓰는 보자기로 가리면서 자기 아이 보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놈은 지금 20살인데도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더군요. 그 아이의 인사와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6번째 이야기, 여자의 칼. 거실엔 뉴스 소리와 사과 깎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어긋난 거지? 우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결혼했을까? 그 답은 뻔했다. 돈, 오직 나는 돈을 위해 결혼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팔렸다고 볼 수 있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날 왠지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나 싫다. 우리 집은 어릴 땐 그나마 잘 나갔었다. 단지 아빠가 친구만 잘 만났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아빠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어떤 일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됐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내앉은 상태가 되었고 엄마는 눈앞의 빚부터 해결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떼버렸다. 그때 눈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아빠의 옛 친구. 친구 하나는 끝내주게 잘 사귀었다고 기꼬는 엄마를 뒤로 한 채 아빠는 결국 친구의 아들에게 날 시집 보내버렸다.
하루아침에 아저씨가 아닌 시아버지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기분만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난다. 확실히 그날 기억은 너무나 싫었다. 강제 결혼이라니. 아니, 날 팔아버린 거였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젊다면 젊을 수도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아빠 친구분. 인사하렴. 앞으로 내 남편 될 사람이다. 많이 놀랐니? 그래도 이 녀석 착한 놈이야. 좀 부탁한다. 손가락에서 검붉은 피가 떨어진다. 아픔과 동시에 짜증이 몰려와 인상이 구겨졌다. 뒤에선 여전히 알아듣지도 못할 언론에 대한 내용을 떠들고 있었고 그 옆에선 남편이라는 놈이 신문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몰래 다가와 내 남편 될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서 얼마 못 산다며 어릴 때 한 번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고 물었다. 나는 너무 짜증이 나서 누가 내 남편이냐고 따지듯이 묻자 엄마는 목소리 낮추라며 사실은 저 아저씨가 우리 빚을 해결해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금 돈 때문에 딸을 판 거야? 눈앞이 까마득했다. 엄마는 그 남자가 어릴 때 보고 나한테 반했었다고. 날 보러 꽤 자주 놀러 왔었는데 기억 안 나냐고 물었다. 난 그딴 기억이 없었다. 나이 처먹고 딸 같은 애랑 결혼하고 싶을까? 아, 당장 꺼지라고 하고 싶었다.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분했다.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했다. 엄마는 나에게 조금만 참고 몇 년만 같이 살아주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다. 난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 손가락에 맺힌 피를 대충 옷에 슥슥 문질렀다. 그러자 극심한 통증에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남편이라는 놈이 그 소리에 반응해 나를 쳐다보았다. 칼에 손댄 거야? 대꾸자 하기 싫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심장이 약해 얼마 못 산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들린 말에는 올해 여름 무슨 수술인지는 몰라도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다고 했다. 거기다 지금 약까지 먹고 있는 상태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 물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천벌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한 이 남편이라는 놈이 난 너무나 싫다. 쳐다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다. 보고 있던 신문을 말없이 접고 작게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일어나려는 찰나 붙잡았다. 왜? 적지 않게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며 물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냐, 앉아있어. 반창고 갖다 줄게. 나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대꾸 한번 해줬다고 그게 좋아서 바보같이 웃는 남편이라는 놈. 너무나 바보같이 착해서 그게 너무 싫다.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내 몸을 원하지도 않았고 더러운 짓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날 위해 사는 사람처럼 내 기분에 맞추려. 뭐든지 강아지처럼 순종한다. 그게 너무나 짜증난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싫고 짜증난다. 죽일 만큼 밉다.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낸다. 그리고 컵에 물을 따른다. 점점 물이 가득 채워질 때마다 난 이 컵에 청산가리를 붓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든다. 난 벌써 몇 번이나 도망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출 신고를 내서 기어코 날 찾아냈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날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짓거리곤 했다. 나 죽으면 내 전 재산 내 명의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줘. 병신 같은 새끼. 도대체 이 악마같이 변한 내가 어디가 좋다고. 착해 빠진 놈. 나쁜 놈.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린다. 저녁 먹고서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해버린 것이다. 서둘러 물컵을 들고 탁자 위에 놓인 약 몇 알을 줍기 시작했다. 그래도 남편이라는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발등이 싸하다. 귀여 따끔한 느낌이 난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던 걸 멈추고 탁자 위를 쳐다보았다. 과도가 없다. 옆을 쳐다보니 엎드려 헐떡이고 있는 그가 보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들바들 떨며 날 올려다보았다. 발등 위의 상처는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마루에 꽂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과도가 보였다. 그 착한 척이 다 거짓이었구나. 과도를 손에 들었다. 왜 발밑을 맞춘 건지 이해가 된다. 내 다리에 상처를 내서 도망 못 가게 한 후
엉금엉금 탁자 위로 기어와 약을 주워 먹고 날 죽이던 살리던 요리해 먹을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커다랗게 벌린 입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마지막 발버둥처럼 들리는 숨소리. 예정을 생각해서 빨리 보내줄게. 그는 한마디 비명도 없이 조용히 쓰러졌다. 처음으로 사람을 찔러서 그런지 아니면 칼을 써서 그런지 내 손가락에도 작은 상처가 나버렸다. 아직까지 안 죽고 움찔거리는 그를 보고 지독한 생명력이라고 내뱉었다. 있는 힘을 다해 칼을 밀어넣으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곧 발쪽에 뜨거운 피의 느낌이 닿았다. 몸이 이상하게도 피곤했다. 심장은 상상 이상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뇌에선 아직도 그 감각을 잊지 않고 있었다. 뭐랄까, 마치 두꺼운 돼지고기의 한가운데를 찌른 느낌. 갑자기 문득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 죽어있는 시체 한 구. 너무 성급했다. 너무 증오가 커버렸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벽에 바르고 묻을까? 아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멘트 가루를 어디서 쉽게 구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지? 주위를 살펴보니 정원이 딸린 집이었단 걸 알 수 있었다. 생각이 그곳에 미치자 주저없이 밖으로 나가 삽을 찾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땅을 팠다. 얼마나 팠을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직 경직이 안 된 시체를 끌고 깊게 판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밤이라 그런지 약간은 쌀쌀했다. 작은 바람이 불고 절로 한숨이 나왔다. 다시 삽을 집어 들고 작업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감쪽 같다. 미안한 마음이 잠시 들었다. 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랑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갑자기 나는 피비린내에 골이 깨질 지경이었다. 대충 발로 밟아 마무리를 한 뒤 삽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피를 닦아내었다. 닦아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실종신고를 내면 경찰이 분명 집안을 수색할 것이고 혹시 살인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루미놀 액을 뿌리면 어떡하지? 바보 같으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따에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핏자국이었나 보조라고 하면 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키우던 개의 피라고 둘러대면 되겠지. 깨끗이 피를 닦아내고 나니 긴장이 풀어진다. 정원을 힐끗 보니 왠지 다시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과 함께 두려움도 생겨났다.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도 아내는 말이 없다. 역시 아직도 내가 싫은 걸까? 아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언제나 아내 말에 순종하고 어느 것 하나 거스르지 않았다. 오늘 저녁만 해도 그렇다. 소금투성이인 김치찌개를 퍼먹는데도 난 아무런 투정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언제나 불만투성이인 얼굴로 날 대한다. 하긴 어린 나이에 이런 아저씨뻘 되는 나에게 시집을 왔으니 마음속으로 날 원망하고 있는 건 당연할 듯하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어쩔 땐 나도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집 나갔을 때에도 난 화 한 번 안 낸 착한 남편이었다. 언제나 어르고 달랬었다. 나 죽으면 내 전 재산 내 명의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줘. 이 말도 수십 수천 번은 더 짓거렸다. 그런데도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왜일까? 고운 정보단 미운 정이 더 크게 박힌 것 같다. 소금찌개를 먹어서인지 입안이 짜다. 아내도 소금찌개인지 알았는지 과일을 가지고 온다. 사과 깎는 솜씨가 어쩐지 어설프다. 거실엔 사과 깎는 소리와 뉴스 소리밖에 안 난다. 덕분에 신문을 읽기엔 안성맞춤이지만 언제나 쓸쓸하다. 갑자기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다. 칼에 손 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다. 그리고 고개를 팩 돌려버린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불안하다 했더니만 결국 손을 벤 듯하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도 미쳤지. 이렇게 어린애랑 살아서 뭘 한다고. 왠지 미운 정과 함께 부러움 때문에 데리고 있는 듯하다. 나에게 없는 젊음과 건강이 왠지 부러웠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좋겠구나 좋겠어. 그 젊음이 참 부럽구나. 그럼 난 매일 엄마에게 쫓아가 울고 불고 매달렸다. 엄마, 할머니가 또 만져. 젊은 애를 옆에 두면 같이 젊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인지. 할머니는 언제나 날 옆에 두시고 내 팔이며 다리를 주물럭 대셨다.
그 때문인가 난 너무나 빨리 늙어버린 듯하다. 그래서인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할머니 말에 세뇌되어 버린 걸까? 아내의 젊음을 나도 나눠 갖고 싶었다. 이상한 생각은 그만두자. 일단 지금은 아내가 다친 상태니까. 왜? 일어나 약을 찾으려는 날 아내가 붙잡았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웬일일까? 성격을 고치기로 노력한 건가? 아냐. 앉아 있어. 반창고 갖다 줄게. 나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놀라운 반 기대 반으로 물을 가져달라고 했다. 역시 아까 짠맛으로 인해 목이 타들어온다. 데일밴드와 연고를 찾고서 뒤를 돌아본 순간 난 봐선 안 될 것과 눈이 마주쳤다. 소파 밑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버린 것이다. 인연이 날 놔두고 바람을 피운 건가? 아니 그런 판단을 내리기엔 소파 안이 너무나 어둡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귀신이 아니라는 것. 너무 놀란 나머지 기침이 나온다. 이 심장병을 빨리 고치던가 해야지. 참 약을 안 먹었군. 제길 점점 더 숨쉬는 게 어려워진다. 일단 소파 밑저 눈동자 두 알을 찔러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에게 물어보자. 어떤 놈이냐고. 엉금엉금 기어가 과도를 붙잡고 소파 밑에 정확히 던졌다. 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또 어딨을까. 칼은 아내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가 버렸다. 아내는 탁자를 더듬는 손을 멈추고 날 쳐다보았다. 그럴수록 더더욱 숨쉬는 게 힘들어져 왔다. 뒤이어 아내는 칼을 집어 들고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나 말고 저 밑을 봐. 제발 저 밑을 보라고. 저 밑에 새하얀 눈동자 두 알이 날 보고 있단 말이야.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다.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점 찍어놓은 집에 사람이 없는 걸 발견한 것이다. 익숙한 솜씨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잠시 문을 열어놓고 주위를 살피니 설마 하니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이다. 아직까지 내가 들어온 줄 모르고 있고 또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듯 정말 조심스럽게. 바람소리마저도 내 행동에 귀를 기울일 만큼 조용하게 문을 닫고서 재빠르게 소파 밑으로 숨어버렸다. 며칠간 이 집을 조사한 결과 여자는 둔에 빠진 젊은 여자였고 남자는 심장이 안 좋은 평범하면서도 돈 많은 남자였다. 이 집 가구만 팔아도 벌써 수십만 원은 번 셈이다. 왠지 절로 웃음이 난다. 비죽비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었다. 숨소리 하나 새어나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윽고 여자는 내가 밑에 있는 소파까지 와서 벌렁 앉아버린다. 먼지가 코 안으로 잔뜩 들어 불쾌감을 주었다. 이 짓도 몇 시간 후면 끝이다. 잠시 졸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 8시이다. 이 시간이면 남자가 벌써 돌아와 밥을 먹고 TV를 시청할 시간이다. 역시 내 예상대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신문 넘기는 소리와 과일 깎는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웃음이 또 터져 나올 듯하다. 이 짜릿한 스릴 넘치는 기분을 누가 알까?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남자는 화장실로 가서 씻고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간다. 남자가 화장실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갈 때 난 남자의 뒤를 덮치고 여자 역시 금방 제압하면 된다. 그리고 뒤엔 죽일까 살릴까? 뭐 그건 그때 정하자. 정말 이 기분 너무나 짜릿하다.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 웃음을 멈추기 위해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는다.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린다. 뭐야 이것들 소파 위에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냐?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 멈출 수가 없다. 내 예상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대화 소리가 잠시 들리고 이윽고 남자가 일어나 약통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연명할 집구석이 너무 넘어서 약간의 시선을 내리깔면 바로 내가 보인다는 걸 멍청한 나는 인식하지 못해버린 것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자칫하다간 다시 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때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다. 미친 듯이 웃음이 나오려 한다. 남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탁자로 기어와 칼을 나에게 던졌다. 하지만 웬걸 그 칼은 여자의 발등 위에 맞아 내 눈앞에 떨어졌다. 나이스 타이밍. 하지만 꽤 위험했다. 칼끝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내 한쪽 눈을 찔렀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뒤이어 칼을 집었다. 그때 그 순간 잠시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으나 여자는 오직 칼끝만 노려보고 있었다. 뒤이어
잔인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너무나 둔한 나머지 방바닥을 닦으면서도 소파 밑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잠자, 잠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난 끝이다. 여자는 곧 지친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소리를 죽이며 소파 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